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말은 아끼는 게 아닙니다. 어색하다고요? 어색할수록 힘이 센 말입니다. 이야기하고 받아들이면 괜찮아집니다. 그러면 아무 일 없던 사람보다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아무 일 없던 사람보다 강합니다. 안녕하세요. 책의 소리를 담다 책소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김창옥 작가님의 당신은 아무 일 없던 사람보다 강합니다. 출판사는 수호서재입니다. 스타 강사로 유명한 저자가 강연했던 내용을 다듬어서 책으로 엮었습니다. 당신은 아무 일 없던 사람보다 강합니다. 김창옥 작가님에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버지는 청각장애인이셨고 어머니는 한글을 모르시고 그래서 학교에서 상담받으러 오라고 하면 갈 수 없었던 상황. 두 분의 사이도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공고에 들어갔고 재수에 삼수까지. 그는 말합니다. So what? 그래서 뭐? 그게 뭐 어때서? 뭐 어쩌라고? 내 마음의 열등감과 상처에 손가락질하는 건 밖에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넌 그거밖에 안 된다고, 내 꼬라지를 보라고.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뭐 어때서, 뭐 어쩌라고, 그냥 나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인생을 야구에 비유해서 말하는데요. 삶이 주는 공을 멋지게 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누구나 응원하는 가운데 타석에 들어서는 것. 또 하나는 아무도 응원해주지 않지만 타석에 들어서는 것. 더 짜릿하고 흥분되는 것. 아무도 날 응원해주지 않지만 삶이라는 타석에 서서 멋진 안타를 치는 거라고 합니다. 열등감과 실패를 딛고 일어선 그는 나도 좋아졌으니 다른 이들도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강연도 하고 책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책소담도 응원합니다. So what? 뭐 어때서? 내가 뭐?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다시 한번 삶이라는 타석에 서서 멋지게 안타를 치길 응원합니다. 당신은 아무 일 없던 사람보다 더 강합니다. 이제 책의 소리를 담아 보겠습니다. 그가 없는 곳에서도 그를 생각하나요? 미국에서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한 대학 교수님이 저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강의 평가가 좋지 않아 강의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는 게 이유였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교수님이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로봇에게 가르쳐주기 힘든 것이 있는데 무엇인지 아세요? 어떤 대단한 것이기에 로봇에게 학습시키지 못할까 생각했는데 대답은 의외로 유머였습니다. 감정이죠. 로봇이 인간의 유머 코드를 분석해서 표현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로봇 이야기가 나왔으니 제가 얼마 전에 본 영화 이야기를 들려드리죠. 천재 개발자인 한 남자가 깊은 산속에서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이 로봇은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아직 실험 단계라서 뒷모습은 회로기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발자는 유능한 프로그래머를 프로젝트에 참여시켜 여성 로봇의 인격과 감정이 진짜인지 아니면 프로그래밍 된 것인지를 밝히는 테스트를 진행하게 합니다. 로봇이 사랑을 느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느낌으로써 남자를 유혹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것이었지요. 어느 순간
프로그래머는 자신을 사랑하는 듯한 로봇의 애절한 눈빛을 보게 됩니다. 눈빛.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가까이 있는데도 멀리 있는 것을 보듯 지그시 바라본다고 합니다. 멀리 있는 걸 볼 때와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좋은 것을 볼 때 우리는 시선을 지그시 처리합니다. 가까이 있는데도 멀리 있는 듯한 느낌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 시선이 영화 속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자 로봇이 남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이 시작되었다고 느끼는 부분이죠. 내가 없는 곳에서도 나를 사랑하나요? 내가 없는 곳에서도 나를 생각하나요? 당신에게도 그런 존재가 있나요? 저는 이 대사를 들으며 이 말이 바로 사랑의 시작이자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직장 생활을 한번 볼까요? 퇴근 후의 직장을 생각하면 그건 직장이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의 사랑이에요. 출근하기 전에 회사에서 할 일을 생각한다면 그건 직장이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의 사랑이지요. 가수가 하루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노래 생각을 하지 않고 무대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의 직장이고 직업이고 일입니다. 새로운 직장이나 직업을 얻고 싶은 분께 혹은 지금 싱글이라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싶은 분께 권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 영화 속에 나옵니다. 사람들은 대개 취업을 할 때 가장 먼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회사 힘들어? 돈 많이 줘? 하지만 힘이 들어야 힘이 생깁니다. 이게 힘의 법칙입니다. 힘을 들이지 않고 힘 있는 사람이 되려 하는 것은 불안당이라고 합니다. 아니 불에 땀 한 자를 써서 땀을 흘리지 않고 무엇을 얻으려는 사람을 뜻하죠. 힘이 들어야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 힘들어? 하고 묻는 것은 매우 바보 같은 질문입니다. 내 사랑인지를 물어봐야 합니다. 그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 로봇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없는 곳에서도 나를 생각하나요? 출근하면 점심에 뭐 먹을지만 생각하고 점심을 먹은 뒤로는 퇴근만 생각하고 퇴근 후에는 또 내일 출근하는 것을 염려하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혹시 이렇게 살고 있다면 그 직장을 나오세요. 그 회사를 위해서, 내 소중한 삶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을 찾으세요. 이 직장이 힘드냐 안 힘드냐, 이 사람과의 관계가 힘드냐 안 힘드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직장 생활도 인간관계도 나와 내 삶의 관계에서도 힘드냐 안 힘드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것 혹은 그 사람이 없는 곳에서도 생각하는 그런 존재를 찾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분명 좋은 사랑이고 그런 일이 있다면 힘들여 해내서 내 힘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직업입니다. 지금 당신이 그가 없는 곳에서 그를 생각하고 있다면 깊은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저도 지금 그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없는 곳에서 생각하는 그가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그는 사람일 수도 있고 춤일 수도 있고 일일 수도 있고 악기 연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랑이 사람을 생기 있게 만듭니다. 저는 최근에 단역으로 영화배우 일을 시작했습니다. 영화에 굉장히 짧게 나오거나 혹은 촬영했지만 편집되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디션을 볼 때는 분명 대사가 있었는데
어울리지 않는다고 대사를 없애버리기도 하고 실제 출연 시간이 1, 2초에 그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한 사람으로서 출연 자체가 엄청난 기회일 수 있습니다. 저는 대사도 없는 그 1, 2초 출연을 위해 시간을 쪼개 레슨을 받고 있습니다. 촬영에 들어가기 전부터 영화 생각만 나고 촬영이 끝난 뒤에도 머릿속에서 영화가 떠나질 않아요. 내 몸에 피가 도는 것 같습니다. 활력이 생기고 진정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과 함께 있지 않아도 그것을 생각하게 되는 순간이 당신에게 오기를 바랍니다. 잘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잘하건 잘하지 않건 사랑입니다. 뭔가를 잘하고 1등을 하기 위해서라기보다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우승이고 승리입니다. 한 번은 유럽 청소년 축구팀으로 간 한 소년의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유럽 축구와 한국 축구의 차이를 묻는 질문에 소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기기 위해 축구를 하는 것 같고 이곳은 즐기기 위해 축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차이는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골대 앞까지 공을 몰고 간 선수는 골을 넣어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이겨야 한다는 마음에 사로잡혀 골 결정력을 잃고 맙니다. 잘하려 하지 말고 사랑하려 하십시오. 잘하려 하기보단 사랑하려 할 때 진정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에겐 어떤 사랑이 있나요? 맛있는 것을 먹을 때, 좋은 곳에 갔을 때 누군가가 생각난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없는 곳에서도 그것을 생각한다면 그건 당신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찾을 때 당신의 삶은 이전보다 훨씬 생기 있고 활력이 넘칠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을 찾으십시오. 두려움은 삶의 과속방지턱입니다. 사회생활이 너무 두렵다는 분이 많습니다. 세상과 사람에 대한 불신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 두려움을 나쁘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좋은 역할을 하기도 하니까요. 당신의 두려움은 당신의 삶의 속도에 과속 방지턱이 되어줄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인해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보고 속도를 줄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두려워할 줄 알 때 오히려 자기 자신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한 두려움은 때때로 그림으로만 그려진 과속 방지턱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과속 방지턱이 높게 솟아 있는 경우도 있지만 색깔만 과속 방지턱처럼 칠해 놓은 곳도 있습니다. 두려움은 총알 없는 총과 비슷합니다. 실존이 아닌 내 생각일 뿐인데 그 두려움에 매몰되어 평생 두려움 안에서 살지는 마십시오. 긴 세월을 산 건 아니지만 세상에는 실제로 아프고 두렵고 힘든 일이 많다는 것쯤은 저 역시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렵다고 주저앉지는 마십시오. 두렵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두려움과 마주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실상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이죠. 눈 딱 뜨고 마주보면 실상은 별것 아닌 것이 더 많습니다. 두려움이 주는 경고와 주의는 받아들이되 그 기운에 밀리지는 마세요. 사인은 경험하면서 배우는 것인데 기죽고 두려움에 짓눌리면 지금껏 어렵게 배워온 지식들도 아무 소용이 없어집니다. 진정 낫고 싶으신가요?
강연이 끝나면 한두 분 사연 있는 분이 저를 찾아오십니다. 어느 날 지방 강연이 끝나고 한 분이 강사 대기실로 찾아오셨습니다. 너무 간절한 눈빛에 얼굴에는 풀 한 폭이 꽃 한 송이 없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오래되신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 유머가 있으려면 몸이 건강해야 해요. 강의를 심각하게 하면 아무리 좋은 내용을 얘기해도 다 쿨쿨 주무시니까 저는 항상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재미는 에피소드 내용만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감정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도 웃기지 않고 오히려 어색하고 이상한 분위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건강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유머러스한 강연을 위해서요. 유머는 사람이 넉넉하고 건강하지 않으면 나오기 어렵습니다. 결혼 전에는 유머러스했던 배우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면 건조한 일상만 공유하며 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회생활에 찌들고 결혼 생활에 찌들고 책임감에 찌들면 마음이 여유롭지 않아서 유머가 나오질 않아요. 쉬운 게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날 찾아온 분의 얼굴에서도 유머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말라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분이 어렵게 말을 꺼내셨습니다. 강사님, 저희 남편이 좀 오랫동안 세상에 안 나와요. 무슨 말씀인지 되물었더니 남편분이 사회에 적응도 잘 못하고 사람 만나기를 어려워해 병원도 다니고 약도 오래 먹었지만 낫지 않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제 강연에 왔는데 남편이 그렇게 많이 웃는 걸 20년 만에 처음 보셨대요. 그러면서 저에게 남편을 한 번만 만나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예, 그러면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했지요. 대기실 밖으로 나가 남편분을 뵀더니 아내보다 더 얼굴이 말라 있으시더라고요.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얼굴이었어요. 아내분이 나중에 얘기해 주셨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고시를 준비하다가 자꾸 떨어져 결국 포기하셨다고 해요. 대한민국의 고시라는 게 사람도 못 만나고 고시원에 처박혀 공부 하나에만 매달려 사는 거잖아요. 사람이 온전한 정신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분도 준비를 하다가 안 되고 또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자신의 웅덩이에 깊이 빠지신 것 같았어요. 아내분이 저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전 하나만 물었습니다. 제 강연에 또 오실 수 있겠냐고요. 몇 주가 지나 두 분이 나란히 강연장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으시기에 이번에는 제가 물어봤어요. 아버님, 계속 계셨던 그 동굴에서 나오고 싶으십니까? 네. 그러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님이 나오고 싶다고 하시니까요. 성경을 보면 예수가 안증뱅이를 다시 서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무엇을 원하느냐고. 왜 자꾸 물어보는 걸까요? 사정이 빤한데 말입니다. 눈이 안 보이는 사람에게 왜 넌 뭘 원하느냐고 물어보는 걸까요?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왜 넌 뭘 원하느냐고 물어보는 걸까요? 저는 기적은 하늘과 땅이 맞닿아야 이루어지는데 내 안에서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땅에서 하늘로 신호를 쏘아 올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분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묻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생님은 거기서 나오고 싶으십니까?
주위에 이런 사람이 꼭 한 명쯤은 있습니다. 상처받았다고 주변 사람에게 계속 이야기하지만 정작 자신은 그 상처의 동굴에서 나오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 위로해 달라고만 하는 거지요. 나 좀 도와줘. 나는 과거에 이런 상처가 있어. 그러니까 네가 나를 보살펴줘야 해. 이러면서 계속 위로만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분들은 진정으로 위로를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위로를 해달라고 하지만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는 기형적인 현상이죠. 물 없는 웅덩이에 빠진 사람들이 제 강의를 많이 듣습니다. 어쩌면 저에게 위로받고 싶으신 걸지도 몰라요.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거기서 나오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계속 주변에서 던져주는 비상용 위문푼을 받고 웅덩이 안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나와야죠. 그리고 물 없는 웅덩이에 빠진 다른 사람을 도와야죠. 그게 괜찮은 삶인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위로를 받겠습니까? 누군가를 위로하면서 다시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주저앉아 있을 건가요? 저는 그분께 작게나마 이 이야기를 헌정하고 싶습니다. 나오고 싶다고 하신 그 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께 3가지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 강연 많이 보시지 마시고 도움이 된다면 하루에 한 편만 보기. 2번째, 밥맛이 없어도 끼니 거르지 않기. 3번째, 하루에 한 번 5분, 10분이라도 산책하기.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쭈니 하시겠다고 합니다. 제가 성악을 하면서 알게 된 목소리 좋아지는 방법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악은 배 에너지를 씁니다. 배 에너지를 훈련하는 방법 중 제가 쓰는 것은 코로 숨을 들이마셨다가 스스스 하는 소리를 내며 숨을 내뱉는 겁니다. 배에 힘이 들어가지요. 배 안의 소리와 관련된 근육이 훈련됩니다. 혹시 좋은 목소리를 갖고 싶다면 이 연습을 해보세요. 이 훈련은 목소리뿐만 아니라 배 근육을 키워주기 때문에 매우 좋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중심 근육이 복부와 허리에 있습니다. 사람이 손을 움직일 때 허리와 배 근육이 먼저 움직인다고 합니다. 눈동자, 손가락, 발가락 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중심 근육을 다치면 꼼짝달싹 할 수 없게 되겠지요. 우리 삶에서도 근본이 아프면 삶의 구체적인 행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나의 중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 근육은 과거와 내가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모가 서로 어떻게 관계 맺는지를 보고 자라는 것, 그리고 부모가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내가 본 책, 내가 들은 말, 내가 만난 사람, 내가 한 경험이 최종적으로 현재의 나를 만듭니다. 내 중심 근육이 되어주는 거지요. 그리고 이 근육은 보이지 않아도 나의 행동, 말투, 인지를 다 결정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근본을 봐야 합니다. 누구나 살다가 상처를 크게 받고 평생을 누워 지낼 수 있습니다. 삶을 누워 지내는 거지요. 왠지 아세요? 그게 제일 상처 안 받는 길이거든요. 사람들과 살아도 그냥 누워 있습니다. 애를 낳아도 엄마가 그냥 누워 살아요. 상처받기 싫거든요. 너무 아프거든요. 전에 한번 아파봤거든요. 그렇게 피하고 외면하면 우리는 하나를 얻고 10개를 잃게 될 것입니다. 일어서서 나오십시오. 일어서는데 그렇게 큰 힘이 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힘 좀 쓰십시오. 자기 자신을 위해 돈도 좀 쓰십시오.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조금 쓰십시오. 일단 일어나서 힘이 좀 나면 우리 눈에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꼭 당신의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고스톱을 잘 치려면 삶이 고스톱이라면 일단 패를 잘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도 잘 써야 합니다. 홍단, 청단을 먼저 먹을지 피를 먼저 먹을지 머리를 잘 굴려야 하지요. 그런데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열심히 쳐도 고스톱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뒷패입니다. 뒷패가 잘 맞아야 승자가 될 수 있지요. 인생 고스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 치면 뭐합니까? 뒷패가 안 맞으면 서너 장이 쌓이고 애먼 놈이 그걸 다 가져가지요. 저는 뒷패를 종교적 언어로 은혜라고 말합니다. 삶은 단순히 나 혼자 잘나서 잘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첫 패와 기술, 그리고 뒷패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고 잘나도 겸허해야 합니다. 나 혼자 잘해서 잘 되는 일은 없습니다. 뒷패를 잊지 마세요. 그럴수록 감사의 마음도 내 주변을 챙기는 마음도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잠깐 촬영만큼 중요한 편집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이 겉에서 보기엔 멀쩡한데 내면이 조금씩 썩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들은 눈치채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도 뚜렷한 원인을 알 수 없을 때가 있지요. 저도 1, 2년 전부턴가 제 안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상하다, 재미가 없다, 기운이 없다, 별로 행복하지 않다 하는 느낌. 저같이 강의하는 사람이 제일 하기 어려운 말이 힘들다, 어렵다, 재미없다, 행복하지 않다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통해 즐겁고 싶고 행복해지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동기부여를 받고 싶어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누구에게도 이런 제 마음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혼자 끙끙 앓던 중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영화가 아닌 연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연기를 배우기 위해 강의를 다 그만두고 대학원에 진학하려 했죠. 그런데 때마침 알게 된 한 영화배우의 도움으로 영화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 강의를 봐서 저를 알고 있다는 영화 감독님을 만나 감사하게도 작은 배역을 받았습니다. 그 배역은 조직 깡패에 타락한 회계사였죠. 깡패의 돈을 건드린 게 발각이 되어 크레인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역할이었습니다. 촬영은 시멘트 공장에서 새벽 1시부터 시작됐습니다. 크레인에 거꾸로 매달려 시공창 물에 담겼다 빠졌다 담겼다 빼졌다 그러다 맞다 그러다 죽는.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도 어려운데 날씨는 춥고 촬영은 4-5번이나 반복됐습니다. 매 맞는 장면에서는 잘못 맞아 입안에서 피가 터졌고 코뼈까지 부러졌습니다. 촬영이 끝나자마자 응급실에 실려갔죠. 힘들었지만 너무나 멋진 데뷔가 될 것 같아 기뻤습니다. 하지만 영화 개봉 전 감독님으로부터 액션은 너무 좋았지만 등급 선정의 문제로 부득이하게 그 장면은 통편집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속상했습니다. 힘들게 찍었고 신인으로서 꽤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을 만한 장면이었기 때문이죠. 아, 이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편집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치 제 인생 일부분이 편집돼 없어져 버린 듯한 허탈감을 맛봤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편집돼 없어져 버린 시간들이 있죠.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옵니다. 열심히 산 사람일수록, 뜨겁게 사랑한 사람일수록, 정말 진실한 마음이 있던 사람일수록 그 시간이 지난 후 그 모든 시간이 통으로 편집되고 날려버린 느낌을 받습니다. 그때 찾아오는 허망함이 매우 크거든요. 진실하게 안 산 사람은 허무하지도 않습니다. 정말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 살았던 사람일수록 그 시간이 헛되었다는 생각이 들면 엄청난 허망함이 몰려옵니다. 삼시세끼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처음 촬영지에서 프로그램을 찍은 후 연출자와 제작진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망했다. 흔히 방송에서는 거리가 나와야 하는데 시청자의 시선을 주목시킬 만한 것들이 안 나온 거죠. 유해진 씨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했는데 물고기를 하나도 못 잡고 돌아왔어요. 전형적인 방송에서의 히트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삼시세끼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자막, 음악, 연출자들이 그 장면을 바라보는 시선 때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낳지 못한 유해진 씨가 돌아오는 장면에서 이런 자막이 떴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한 참바다 씨, 우리 아버지들의 뒷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네요. 그러고는 음악을 함께 넣어줍니다. 이렇게 되면서 원래 현상과는 다른 메시지가 만들어집니다. 또 그곳에서의 촬영은 거짓된 모습이 없었습니다. 짜여진 각본 없이 그들은 진심으로 빵을 굽고 진심으로 강아지랑 놀아줍니다. 출연자들은 진짜로 행동하고 연출진들은 그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음악을 넣고 자막을 써서 그 상황을 새롭게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거지요. 인생은 촬영에서 끝이 아닙니다. 편집도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삶을 자기가 산 삶으로만 생각해요. 즉, 내가 찍은 분량만 생각하지요.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살아온 30평생, 40평생, 50평생으로 끝났다고 생각해요. 왜냐? 그렇게 찍었으니까. 하지만 제가 보기에 삶은 영화 같아서 촬영이 있고 종합 편집이 있습니다. 음악, 자막을 어떻게 넣고 어디를 잘라서 어디에 붙일 것인지, 어떤 관점으로 보고 어떤 스토리로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 편집. 사람들이 제 강의를 듣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제가 뛰어나거나 훌륭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삶을 살지도 못했고요. 사람들이 겪었을 법한 이야기, 제가 더 진하게 겪었거나 연하게 겪었던 이야기, 그 촬영본을 그냥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합 편집을 해서 시선을 바꾸고 의미를 붙여서 말하기 때문입니다. 연기 자체를 바꿀 수는 없어요. 이미 산 삶을 바꿀 수는 없어요. 못 돌려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돌이킬 수 없는 삶에 대한 후회와 원망, 그 사건을 일으킨 인간에 대한 미움과 분노로 내 삶을 깎아먹고 있어요. 하지만 그 삶에 대한 종합 편집권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을, 그 사건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어떤 자막을 넣고 어떤 감성의 음악을 틀어놓을 것인지, 저는 이렇게 추천드려요.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꾸시라고. 할 수 있는 거라면 하시라고. 그리고 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다면 살아온 인생에 대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종합 편집을 해보시라고. 당신의 삶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삶을 바라보는 당신의 시선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렵다면 저 사람은 자기 삶을 괜찮은 시선으로 종합 편집하네 하는 사람 곁으로 가세요.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든 산 사람이든 책으로 남은 사람이든 영상으로 남은 사람이든 그런 사람의 시선과 자꾸 접촉하다 보면 우리 자신도 그렇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저는 강의할 때 부모님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많은 부모님이 그렇듯 저희 부모님 사이는 그다지 좋다고 할 수 없었고 그 과정에서 어머님이 하신 촌철살인 같은 표현은 제 강의에서 웃음과 공감에 큰 역할을 합니다. 그때 제가 하는 생각이 우리 부모님이 사이가 안 좋았던 것도 감사한 일이었네 였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제게 조그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부모님께 화살을 돌리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내가 심리학에서 배웠는데 부모의 사이가 좋지 않은 건 부모가 자식을 거부한 거래. 그러니 거부당한 아이들은 남에게 거부당하지 않으려고 먼저 사람들을 잘라내 버리는 거야 하며 사람들과 관계 맺기를 꺼리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으니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그 또한 감사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사이가 안 좋은 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미 충격과 상처는 받아버렸는데 그 자체를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사람마다 그런 게 있습니다. 내 머리에 인도로 찍힌 것 같은 그 무엇. 아무리 지우려 해도 상처의 흔적까지는 지울 수 없는 그 무엇. 인간관계의 문제든 부모 자녀 사이의 문제든 과거 일어난 사건과 상처의 문제든 잊을 수 없는 기억의 문제든 그렇다면 편집해 보십시오. 우리는 삶을 촬영해 놓고 그게 삶의 전무인 양 생각합니다. 그 삶 안에는 실패, 두려움, 이별, 명퇴, 실망, 배신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삶의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삶은 촬영과 종합 편집의 합성입니다. 살아온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삶에서 나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편집하고 새로운 시선을 넣을 수 있다면 망했다고 생각했던 프로그램이 최고의 프로그램이 되듯 우리 삶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죽을 고생을 다해 찍은 장면이 통편집됐기 때문에 저는 이 작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통편집됐다는 사실 하나만 생각하고 그게 내 인생이라고 여겼다면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삶을 살라. 저는 요즘 영화 오디션을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많이 떨어져서 주변에다 말을 하지 않고 혼자 보러 다녀옵니다. 40대 중반, 영화배우 신인으로서는 아주 늦은 나이죠. 오디션 현장에 가면 감독님, 제작자가 저보다 어린 경우도 많습니다. 오디션을 보고 떨어지고 보고 떨어지고 한두 번은 괜찮은데 자꾸 떨어지니 예전 생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대학에 들어갔을 때 저를 따라다닌 건 열등감이었습니다. 왜냐면 남들이 제 나이 때 하는 것을 저는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나요? 나는 왜 남들보다 뛰어나게 잘하지 못하지?가 아니라 나는 왜 남들처럼 뭔가 제때 하지 못하지? 라는 생각이요. 남들이 대학 갈 때 왜 나는 들어가지 못할까? 남들이 다 결혼할 때 왜 나는 결혼하지 못하고 혼자 나이만 먹을까? 남들이 다 취직할 때 나는 왜 계속 백수일까? 남들은 이 사회에 다 적응하는데 나는 그게 왜 이렇게 힘들까? 등등. 엄마가 자녀에게 이런 말도 합니다. 내가 너에게 큰 거 바라니? 남들이 하는 만큼만 하라고. 남들 하는 만큼만. 저는 스스로에게 대묻곤 했습니다. 왜 나는 남들만큼 하지 못할까? 왜 우리 집은 남들 하는 것도 못하는 그런 집일까?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제 삶은 지금까지 낙방의 연속이었습니다. 대학에 2번 떨어지고 군대 갔다가 뒤늦게 대학에 들어갔지만 수중에 돈이 없었습니다. 집에서 도와주실 형편도 아니었고요. 학교 기숙사를 얻어야만 했습니다. 당시 학교 기숙사는 수능 성적과 서울에서의 거리를 따져 배정했는데 저는 제주도 출신이었으니 당연히 합격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떨어졌지요. 얼마나 공부를 못했길래 이것도 떨어질까라고 생각하며 낡은 자취방을 얻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또 어떤가요? 저도 나름 소속사가 있습니다. 배우들을 관리해주는 소속사지요. 보통은 오디션을 보기 전에 소속사에서 먼저 일종의 작업을 해놓습니다. 그런 후에 오디션을 보면 합격할 확률이 높아지지요. 그런데 그렇게 미리 소속사에서 작업을 해놓는 영화에서도 전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사실 요즘 제가 하는 일이 떨어지기입니다. 영화도 하는 일도 왜 이렇게 잘 되지 않는 것일까? 소속사에서 중간에 다리를 놔주었는데도 떨어지는 건 내가 얼마나 못해서 그런 것일까? 절망했지요. 절망할 수밖에요. 하지만 저는 연구소 직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100번은 해봐라. 100번은 해봐야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 있다. 지금은 몇 번 해보지 않았으니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 없다. 근데 막상 제 일이 되고 보니 저 자신이 작아지고 힘이 빠지더군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를 찍은 진모영 감독님을 뵙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감독님은 다음 작품을 찍기 위해 강원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한국으로 넘어온 새터민이 매일 죽을 수도 있는 바다에 들어가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작품을 몇 년째 찍는 거냐 물었더니 3년째라고 답했습니다. 이 오랜 시간 중에서 1시간 반을 남기고 수천 시간은 사라지는 거죠. 게다가 감독님은 영화를 위해 가족과 떨어져 오랫동안 타지에서 생활하며 허름한 숙소를 전전했고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 저 예산 영화 한 편을 세상에 내놓기 위해 이렇게 오랜 시간 애쓰는데 실제로 그는 40여 평의 방송을 제작한 PD였고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라는 영화로 난생 처음 세상의 관심과 빛을 받아본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떨어지고 또 떨어집니다. 일도, 인간관계도, 사업도. 지금 당신도 뭔가에 자꾸 떨어지고 있다면 40번은 해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하려 합니다. 이 끝이 어딘지 가보고 싶습니다. 힘이 들겠지만요. 오디션에 혹은 내가 원하는 곳에 합격했을 때야 비로소 진정한 내 삶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오디션을 준비하는 시간은 소중하지 않나요? 목표를 위해서만 준비하는 시간인가요? 합격 이전의 삶은 내 삶이 아닌가요?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삶이 너무 아까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이 오디션에 붙지 못해도 아주 좋은 연기를 하는 배우가 되지 못해도 삶의 순간순간에 나 자신이 존재했으면 좋겠다는 작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원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삶의 오디션에 합격하고 싶은 그 무엇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업이든 인간관계든 아이들이 안정적인 궤도에 오르게 되는 것이든 하지만 그 이전에도 우리의 삶이 그곳에 살아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꾸 뭔가를 통과해서 저 너머의 세상으로 가야지만 내 삶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을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하나의 오디션을 통과하면 그 다음엔 또 다른 관문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삶의 오디션은 무엇인가요? 그 오디션에 자꾸 떨어지는 상황인지, 오디션에 붙어 좋은 상황인지, 저는 임용고시라는 제 삶의 가장 큰 오디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학까지는 무난하게 지나왔는데 임용고시라는 시험을 앞두고 두려움이 앞섭니다. 이 길을 선택한 게 잘한 일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다른 선택을 해야 하는지. 한 여성분의 질문에 전 좋은 기회가 온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대가를 지불할 때 오히려 확실한 뭔가를 얻습니다. 무료 강연보다는 5,000원이라도 지불한 강연에서 더 집중하고 선물 받은 책보다는 내가 돈 주고 산 책을 더 열심히 읽습니다. 지금까지 무난히 살아왔다면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고 싶다면 그 길이야말로 자신이 원하는 길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그 길을 걷는 대가를 지불하고라서도 가고 싶은 길인 거지요. 이럴 땐 외부에 묻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넌 이렇게 두려운데도 그 길을 가고 싶니? 그러면 내면이 답을 해올 것입니다. 안 되겠어. 하고 싶지 않아. 라고 대답한다면 그건 당신이 좋아하는 것, 당신의 사랑이 아닙니다. 아니야. 두려워도 하고 싶어. 라고 대답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당신의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을 하면 두렵지 않을 거야 라고 착각합니다. 좋아하는 것을 하거나 사랑을 하면 두렵지 않고 외롭지 않고 무섭지 않다는 것은 환상입니다. 사랑의 확신은 두려운데도 하고 싶어입니다. 그것이 더 사랑에 가깝습니다. 사랑은 그래서 사랑해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가 더 큰 사랑입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넌 이렇게 두렵고 낯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고 싶니? 김창욱 작가님의 에필로그에 있는 내용으로 마지막 인사말을 대신합니다. 사람 사는 게 참 비슷합니다. 그런데도 진실하게 꺼내놓기가 너무 힘들지요. 살다 보면 장마도 찾아오고 곰팡이도 피어날 것입니다. 가끔씩 나를 햇볕에 말리면 좋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생기는 삶의 곰팡이를 꺼내 햇볕에 쏘이고 바람도 통하게 해주십시오. 책을 덮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자연도 찾으십시오. 마음을 산책시키십시오. 책에 소리를 담다 책소담 여기서 마칩니다.